저희가 바라보는 미래는 뭐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에이전트, 내가 이미 많은 것들을 연결해 놓고 내 정보를 많이 준 에이전트, 결국 초개인화의 영역으로 들어선 에이전트가 있고, 그 에이전트가 수만 수천 개의 에이전트와 나 대신 소통해주는 모습이 될 거라고 되어 있고요. 아직 미취학 아동들이 그 기계한테 말을 걸었는데 대답을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초개인화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아주 가까운 시일에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에이전트 하나하나가 결국 웹사이트 하나하나 정도 수준으로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AI 에이전트로의 위임이 있고 나면은 사람들은 본인이 더 잘하고 싶었던,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거나 모델 개발하는 회사들과 리튼처럼 어플리케이션부터 시작해서 플랫폼의 미래를 보고 있는 회사들의 약간 그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의 문제고, 사실 그건 옳고 틀림이 없다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의 약간 그 움직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세콰이어와 같은 글로벌 투자자들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GPT-4 이전까지를 액트 1, 1막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액트 1은 아무래도 초기 기술 시장이다 보니까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그 모델에 대한 액세스도 많고, 또 모델이 되게 좀 비공개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액트 1에서는 모델 레이어 회사들이 되게 많은 리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1막은 오픈 AI나 그런 모델 개발 회사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사실 뭐 몇몇 응용 케이스들이 나와서 그 중에 유니콘도 탄생하고 돈도 많이 버는 회사도 생기고 했던 건데, 주는 결국은 모델 개발 회사였죠.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시장의 그 흐름은 액트 2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액트 2가 시작됐다라는 것 자체 그 함의는 어플리케이션들의 엄청난 등장이 예정되어 있다. 최근에도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버티컬마다 또 각 나라마다 또는 뭐 시장마다 엄청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보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불과 연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런 모델을 사용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감수해야 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엄청 낮아지고 있고, 그 선택지 또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트 1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캄브리안 익스플로전이 일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액트 2에서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이제 리드하는 시장이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리튼이 바라보는 미래는 뭐냐 했을 때, 액트 3는 플랫폼 레이어의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S커브를 그리면서 지금 되게 가속화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이 가속화되면서 모델도 늘어나고 어플리케이션도 늘어나겠지만 결국 기술 발전이 어느 정도 좀 완만해졌을 때는 많은 유저 풀들을 확보하고 있고, 유저의 마음속에 가장 처음으로 올라와 있는 브랜드나 서비스들이 플랫폼으로서 어플리케이션도 일부 흡수하고 어느 정도 해결된 기술 장벽들에 대해서는 모델들도 내재화하면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는 제3막이 올 것이다. 그게 지금 리튼의 전망이고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든 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든 이 플랫폼 레이어가 올 것이다. AI 에이전트는 통합적인 에이전트의 모습을 띌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바라보는 미래는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에이전트, 내가 이미 많은 것들을 연결해 놓고 내 정보를 많이 준 에이전트가 존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초개인화의 영역으로 들어선 에이전트가 있고, 그 에이전트가 수만 수천 개의 에이전트와 나 대신 소통해주는 모습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플랫폼, 포털, 에이전트는 사실 경계가 점점 모호해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로컬의 콘텐츠나 로컬의 파트너들을 많이 연결해서 그 에이전트가 더 나를 대변해서 많은 에이전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게 리튼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가장 큰 이제 전환 중에 하나가 인터페이스의 전환이 버튼형이 아니라 결국은 기본적으로 정말 자연스러운 자연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뭐 GUI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대화형까지 왔을 때 그간의 이제 인터페이스 전환들을 봤을 때 한 번도 사람이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학습하지 않아도 됐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뭐 모바일도 학습을 어느 정도 했었어야 됐고, GUI도 당연히 학습을 했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체 인구로 페네트레이션 되는 그 속도도 조금은 늦었고 한계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자연어를 기반으로 하는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대한 학습이 전혀 필요 없고요.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사람한테 뭔가를 시키듯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의 의도를 되게 솔직하고 디테일하게 약간 전달하는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옛날에는 버튼을 얼마나 눌렀고 어디서 이탈했고 이런 것들로 판단했어야 된다면, 실제 리튼도 유저의 바라데이터들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좋아요나 싫어요 버튼을 만들어 놨지만 그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직설적으로 유저들의 피드백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답변을 줬을 때 아니야 뭘 더 해야지 라든지,
또는 잘했어, 너 똑똑하네 라든지 가끔 욕도 하고요. 그렇게 의도들을 더 많이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사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랑 사용자의 의도에 대해 거의 제한 없는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그 두 점이 앞으로 이 초기인화를 더 앞당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이 초기인화 가치를 제한하는 것은 초반에는 매우 중요하고 돋보이는 가치가 될 수 있지만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그냥 당연한 가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되면 요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직 미취학 아동들이 기계한테 말을 걸었는데 대답을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초기인화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저에게 되게 친화적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해진 명령어라든지 정해진 버튼, 그리고 본인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의 어떤 포맷들이 존재했다면 이제 그런 발화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AI가 먼저 제시를 해주거나 먼저 물어보는 그런 사용자 경험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저는 많은 것들을 설명할 필요 없이 이거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그 인풋이 이제 적절하게 배치가 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로 인풋의 약간 간소화나 인풋의 유저 친화도가 더 높아진다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추론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의 종합도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에이전트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어떤 니즈가 생겼을 때 그거를 되게 완결성 있게 제공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플랜을 짜서 그 플랜들이 종합돼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이제 에이전트의 결과물로서 다른 점들인데,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유저가 예를 들어 내일부터 나한테 내가 경제 뉴스를 계속 좀 보고받고 싶으니까, 특히 경제 뉴스 안에서도 뭐 금리와 관련된 뉴스를 보고 싶으니 내일부터 나한테 리포트를 올려줘 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질문해서 더 정보를 갖고 오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결국 앞으로 이제 되게 중요한 UX 요소들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리튼이 질문을 합니다. 내일 리포트를 발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모아야 되는 정보들이나 유저의 선호도에 대해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또 귀찮지 않게 질문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정보로 다음 날부터 계속 그 유저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리포트가 계속 나가는 그런 에이전트들의 모습을 리튼에서 만들고 있고, 그런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앞으로 되게 현지화도 되게 중요할 거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많은 유즈 케이스들을 감당하는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학생분들은 팀플에서 쓴다든지 어떤 소규모 팀에서 활용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개인의 맥락뿐만 아니라 그 집단의 맥락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니즈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튼에서도 그런 기능들을 되게 출시를 하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작은 집단인 홈이라고 했을 때 그걸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뭐 2, 3인이라든지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가구의 형태에서도 그 맥락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방식들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결국 가족을 위한 딱 하나의 이제 에이전트가 탄생하기보다는 개인을 대변하는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거나 에이전트들이 서로 맥락을 공유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에이전트 연구들에서 되게 재밌게 요즘 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에이전트를 이렇게 파편화 시켜놓고 일을 수행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CEO 에이전트를 정하고 그 밑에 이제 분업하는 에이전트들을 또 따로 각각의 그 파트들을 맡는 에이전트들을 놨을 때 태스크 수행들이 더 잘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뭐 가족의 그런 개별 에이전트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 이제 한 에이전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내 개인 블로그도 있지만 또 다른 용도의 블로그를 만들기도 하고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유저가 계속 어떤 니즈에 따라서 생성해내는 에이전트들은 중복도 많이 될 거고, 그 안에서 뭐 나만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서 다른 곳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운 에이전트들도 있겠고, 조금 범용성을 신경 써서 만들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도 생길 거고, 아까 말했던 그런 AI 어플리케이션들이 캠브리안 익스플로전처럼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그런 맥락이고요. 이렇게 만든 에이전트들은 아예 쓸모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생길 거고, 그런 게 한 1, 2년 정도 지속되다가 이것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에이전트를 많이 갖고 있고, 유저와의 접점을 많이 늘린 곳들이 하나씩 이제 그렇게 개인화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복잡성을 낮추면서 개인마다의 에이전트로 제공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리튼도 그래서 로드맵 자체가 내년도는 에이전트를 가장 많이 빌딩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리튼 스튜디오도 현재 지금 리튼 그 챗봇이나 툴을 만드는 거에서 넘어서 외부 브라우징이라든지 또는 데이터를 넣는다든지 또 더 미세하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제공하면서 스튜디오 2.0을 에이전트 빌더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에이전트들의 약청 많아지는 시기를 거치고 그것을 가장 많이 만들고 유저 접점을 많이 만든 곳에서 주도적으로 그게 오픈AI가 될 수도 있고 리튼이 될 수도 있고 한 회사들이 이제 더 그렇게 심플한 에이전트화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사실 웹페이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초기 웹을 만들 때 웹을 만들기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고 또 웹 서비스들이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묶어주는 걸로 시작된 그런 야후 같은 디렉토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거 이후에는 내가 찾는 맥락과 뭐 장소나 또는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검색해주는 검색 엔진들의 부상이 있었죠. 또 페이지의 그 중요도나 값어치를 매기는 그런 랭크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안에서는 외부로 전환시키기 위해 또 광고 비즈니스도 그 안에서 발생했고요. 저는 에이전트 하나하나가 결국 웹사이트 하나하나 정도 수준으로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에 뭔가를 검색하면 3억 7천 개 페이지 중 하나를 골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아마 에이전트들을 쓰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그 검색을 해주고 에이전트를 골라주고 에이전트한테 내 맥락과 인풋을 대신 넣어주는 존재가 계속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심플한 이제 초개인화된 에이전트의 요소들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OS 레이어에서의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임팩트를 빨리 확인할 수 있고 낼 수 있는 요소이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사실 LLM들이 엣지 디바이스에서 돌아가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가까운 시일 내에 엣지 디바이스 수준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OS 단에서 에이전트들이 먼저 가동되는 게 사실 당연하게도 이미 계획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먼저 시도해볼 만한 요소들이라 보고 있고요. 대신 중요한 거는 유저들이 그냥 당장 와우할 수 있는 플랜들을 많이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완결성 있게 프로덕션 레벨 수준으로 주는 거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많이 쓰고 되게 와우할 수 있고 완결성 있는 에이전트가 수행할 수 있는 플랜들을 몇 가지는 많이 좀 매뉴얼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게 초반부터 이 개인화의 요소들을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 AI 스피커는 AI 스피커한테 가서 대화를 했어야 됐는데 사실 이런 그 초개인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나 그냥 똑같은 존재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되게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앱을 찾아 들어간다거나 어떤 뭐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저의 약간 좀 심리적 장벽이 높다 보니까 그냥 언제 어디서나 그냥 대화를 하는데 근데 저희도 어떤 채널에서 대화를 하든 그 전 맥락을 바로 기억하고 답변을 주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로는 최근에 휴메인이라고 하는 서비스 AI 핀 나와서 이제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저는 그 되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첫 대화를 얼마나 빨리 잘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관점이다 보니 그 첫 대화를 차지할 수 있는 한국에도 그런 약간 AI 전문 특화된 디바이스들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좀 엔터테인 요소들의 서비스들이 더 두각을 보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업무 생산성이나 업무 효용성들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증명이 됐는데 이게 정말 완성도 높은 컨텐츠이자 엔터테인 요소로는 이제 앞으로 증명될 요소들이 더 많이 남았다 보고 있고 그런 플레이어들이 한국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반면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많아진다 보니까 그 청바지나 곡괭이 파는 비즈니스도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사실 리튼은 이제 자체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수백만 건의 유저 발화 데이터들을 계속 분석하고 대화 기반의 에이전트나 서비스들이 많아질 텐데 그거를 이제 마치 구글 애널리틱스나 믹스패널처럼 분석하고 유저의 만족도도 체크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화형 경험의 이제 분석 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그런 플레이어들이 콕스웨이브나 이런 이제 회사들이 그런 AI 네이티브한 프로덕트들을 위한 분석 툴, 뭐 빌딩 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서 되게 좀 유의미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더 많이 나오고 더 유저의 니즈들을 단기간에 이렇게 쫓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고요. 계속 생산성이라든지 뭐 AI 에이전트라든지 또 뭐 앞으로는 뭐 캐릭터 챗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그 엔터테인이라든지 그냥 모든 분야를 하면서 이제 유저 접점을 늘리는 걸 시도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약간 소셜 미디어적인 성격의 플랫폼이 등장하고 매스를 이제 차지하면서 또 플랫폼화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되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토키라고 하든지 캐릭터 단 AI도 그렇고요. 내가 어떤 캐릭터를 설정하고 만들고 키워나가면서 좀 소셜 본딩이 되고 그 안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캐릭터를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캐릭터와의 대화 자체가 그냥 콘텐츠가 되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또 그들의 유저 애퀴지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저희는 그게 되게 리튼 쪽에서 시작하는 게 있다면 그런 쪽에서 시작하는 것도 하나 이제 중간에서 만날 수 있다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LLM과 함께하는
또 실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창작 콘텐츠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소셜미디어 성격을 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은 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만 그거를 정리해서 저도 이제 말로 그 표현을 정리해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표현해내는 것 자체에 반드시 저희는 병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온전히 다 표현하기까지는 많은 준비나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표현의 병목을 계속 해소해주는 게 그러니까 생성의 AI도 결국 사람이 생각해서 말로 만들어냈어야 되는 것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대신해서 나를 대변해서 어떻게 내 생각을 이렇게까지 잘 표현해냈지? 라고 느낄 수 있게 계속 생성해주고 만들어주는 것 자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병목의 해결이라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속도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풋을 더 적게 넣어도 마치 나의 대변인, 나의 변호사처럼 대신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맥락들에 대한 수집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도 그렇고 저희는 뭐 내부에서 이제 낄낄빠빠도 되게 중요합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서 생성 인공지능을 일상과 업무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결국 그 표현의 병목이나 또는 AI 에이전트로의 위임이 있고 나면은 사람들은 본인이 더 잘하고 싶었던 또는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거나 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낄낄빠빠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언제 어느 순간에 도움받길 원하고 어떤 거는 본인이 하길 원하고 약간 또 본인이 계속 선택하고 내가 주도한다라는 그 느낌을 얼마나 잘 균형 있게 주냐의 약간 영역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에이전트가 가동될 때 꼭 유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세팅해 놓을 건지 어떤 것들은 인풋은 반드시 받을 건지 어떤 거는 그냥 우리가 짐작해서 그냥 대신 넣어줄 건지 그런 것들을 유즈 케이스마다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거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LLM이 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와우하고 유저를 모으는 그런 요소긴 하지만 앞선 많은 기술들이 그러했듯 가까운 신뢰 이게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이제 짜증을 내거나 또는 도태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초개인화의 가치 접목을 위한 생성 AI 기술 자체가 단순히 이제 일부의 기술 변화나 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터페이스 전환 그걸 넘어서 이제 좀 되게 필수적인 고객들은 앞으로 단기간 내에 그 초개인화된 가치가 제공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불만과 불편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빠르게 이제 인지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게 되게 지금 상황에서 고객 관계 관점에서 고려해야 되는 가장 최우선의 요소가 아닐까 보고 있고요. 이 집이 잘 돌아가게 도와주는 뭐 약간 일종의 그런 집사, 버틀러 같은 존재라든지 어시스턴트 같은 존재가 중요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그런 오은영 박사님 같은 그런 컨텐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집이 원래 돌아가던 패턴대로 계속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누군가 케어해 준다라는 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케어를 할 수 있게 이미 LLM들의 판단 능력이나 그 매니지먼트 능력들은 검증이 많이 되고 있고요. AI 에이전트. 그래서 사실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에 만약에 그 스마트홈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이전트가 먼저 선 제안을 하기도 하고 추가의 콘텐츠보다는 기존 데이터가 선 제안 또는 집안의 항상성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POC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집안을 오퍼레이팅하는 그런 에이전트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 가족 구성원들이 만약에 존재한다 했을 때 그 가족 구성원들이 모이지 않아도 가족 구성원들 개인의 에이전트들이 소통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따로 모아놓은 에이전트도 물론 존재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그냥 그 에이전트들의 협의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가족 회의도 엄마, 아빠, 뭐 동생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에이전트들끼리 그냥 아들은 이때 일정이 안 돼. 뭐 가족 회식을 정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생성 AI 분야에 있어서도 2030년 정도 됐을 때 생성 AI 플랫폼에서만 나오는 비즈니스 가치가 한 210빌리언 정도 될 거라고 보고, USD로 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광고가 가장 큰 시장일 거고, 특히 그 안에서도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 외에도 이제 로컬에서 자리를 차지해서 AI 네이티브한 광고들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생길 수 있다가 일단 지금 현재 리튼의 계획이고 전략이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 위챗, 네이버 모두 다 봐도 그렇게 광고 비즈니스로 시작을 하지만 정말 많은 부분으로 되게 확장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단적으로는 커머스 영역이 있을 수도 있겠고 게임과 같은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고 네, 그런 부분들로 트랜잭션 피를 받거나 또는 수수료를 확보하는
AI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수수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확보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계속 좀 공고히 해나가는 게 앞으로 모니타이제이션 전략이고, 그러면 AI 시대 때 광고는 어떠냐? 검색 광고와 비슷하냐? 그냥 단순히 발화하면은, 예를 들어 TV 추천해줘 했을 때 먼저 이렇게 추천해주는 걸 광고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게 시도해볼 만한 거지만 결론이 났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게 과거에 웹 포털들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모두 채택했던 방식은 신문의 광고를 갖고 온 거였거든요. 디스플레이 광고를 웹으로 옮겨온 건데, 하지만 엄청난 비즈니스 가치는 결국 검색이기에 가능해진 키워드 입찰 방식에서의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 큰 비즈니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구글의 광고들이 나왔던 거고요. 그럼 AI 시대도 지금은 디스플레이 광고나 검색 광고 같은 것들을 일단 수행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한 2, 3년 내로 분명히 이 AI 네이티브한 광고의 제한들이 많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그걸 저희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유저의 그 의도를 입력하는 수준이 검색어 수준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그 유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CTR 자체가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 많은 클릭률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네이티브하게 광고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제시되면 이제 많은 매스 유저 어덕션들을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되게 빠르게 적용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광고 비즈니스 모델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